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진행을 맡게 될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실장 차두현입니다. 오늘 아산 국제정세 전망 기자간담회 총 14명의 저자 중에서 두 분은 연말 사정상 불참을 하셨고요. 한 분은 지금 안식년이 시작이 되셨기 때문에 해외에 계십니다. 줌으로 접속해서 참석을 하실 예정이고요. 그 외에 지금 11분 저자분들이 모두 참석을 한 가운데 2023년 아산국제정세전망 보고서와 관련된 기자간담회를 지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하나 제가 유의사항 말씀드릴게요. 지금 여전히 감염병 국면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을 해야 되는 관계로 모두들 지금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신데요. 각 저자들 이 저자 발표시나 또는 질의응답과 관련돼서는 잠시 선택에 따라서 아마 마스크를 벗을 수도 있고 마스크를 낀 채로 응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이 성향에 따라서, 그리고 본인이 더 분명하게 의사 전달을 하고 싶을 때는 마스크를 벗고 발언하실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준규 이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준규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이 워싱턴 방문 중인 거 아시겠고, 또 정상회담 끝나고 나서 두 정상이 기자회견 하는 거를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이 전쟁하는 나라 대통령이 한가롭게 외국 여행을 하느냐, 뭐 이렇게 비판적인 시각으로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한 것은 그만큼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미국의 지원이, 추가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또 미국의 지원이 전쟁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의 가장 큰 원동력이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쟁을 하면서도 외교가 필요하다는 것을 얘기해 주는 거고, 이런 것을 우리 국제법에서는 전시외교라고 표현을 합니다. 제가 젤렌스키 대통령 미국 방문하는 것을 보면서 70여 년 전에 우리가 6.25 때 전쟁을 수행하면서 과연 그때 신생국으로서 대한민국은 전시외교를 어떻게 했을까 하는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우리 아산정책연구원이 2023년도 국제정세 전망을 펴내면서 기자 여러분과 함께 저자분들과의 간담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아산은 매년 연말에 다음 해의 국제정세에 관해서 나름대로의 시각을 가지고 국제정세 전망을 펴내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내년도의 국제정세 전망을 우리가 여러 번의 치열한 토론을 거쳐서 이 국제정세 전망을 펴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면서, 또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나서 궁금하신 부분에 관해서 질문을 주시면은 저희들이 허심탄회하게 답변을 드리는 그러한 순서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보고서의 각 챕터 저자들이 자신들이 담당했던 국제정세 전망과 관련해서 5분입니다. 각 저자들별로 5분 이내로 간략하게 본인이 기술했던 부분들을 설명을 하시는 순서가 되겠고요. 5분이기 때문에 아마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얘기하기는 힘들고, 주로 내년에 특별히 주목해서 봐야 될, 본인이 담당한 부분에서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은 이 부분이다라는 걸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이미 배포되신 책자에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주목해서 봐줬으면 좋겠다는 부분들 위주로 5분 내로 지금부터 발표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 총론에 해당하는 복합 경쟁의 시대와 격변하는 세계에 대해서
본연구원 최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거 좀 네, 이제 네,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와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총론이라는 것은 전반적으로 이 보고서의 흐름, 기본 골격, 그리고 가정사항 등을 종합해서 제시하는 것인데요. 2023년은 복합 경쟁이 본격적으로 추진되는 해가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복합 경쟁이 뭐냐라고 의문을 가지시는데, 복합 경쟁 전방이 제 영역에 있어서 주도권을 잡기 위한 주요국들 간의 경쟁이 심화되는 시기에 들어가고 있다. 그것은 23년 현재 상황에서 더 연장된 것이고 더 그러나 그 강도와 영역이 강화되고 확장되어 나갈 것이다라는 것이 저희가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과거 탈냉전 시대, 냉전 시대에서 적어도 영역에 대한, 상대방 영역에 대한 존중은 있었고 기존 질서와 체제 자체를 인정하면서 그 속에서의 영향력 증대를 위해 노력해 왔다면, 아마 22년에 이어서 23년은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세력 대 그것을 수호하기 위한 세력의 경쟁이 더 심하게 될 것이고, 어쩌보면은 자유민주주의 세력 대 권위주의 세력 간의 갈등으로까지 확산될 수도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23년의 주요 트렌드를 보게 되면 일단 먼저 그 영역에 있어서 영역의 확장이 되겠습니다. 군사 안보를 넘어서 경제, 과학기술, 가치의 경쟁, 체제의 경쟁으로까지 확산되면서 자기 체제의 우월성을 확보하고 그 세력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갈수록 중간지대는 없어질 것이다 라는 것이죠. 양쪽에서의 선택의 가능성이, 선택에 대한 압박이 증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것을 어떻게 관리해 나가냐가 가장 큰 이슈가 될 것이고, 두 번째 큰 특성 가운데 하나는 이미 잘 아시다시피 과학기술의 경쟁인데, 그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굉장히 이것을 안보적인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고 그것을 규제하기 위한 노력이 강화될 것이다. 이와 연관해서 과거와 달리 군비 경쟁의 폭과 속도가 굉장히 빨리 진전될 것이다 라는 점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특징은 이러한 과정 속에서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 역시 증가할 것이다. 저희가 이 보고서에서 3개의 영역을 강조했습니다. 그건 2022년의 상황에서 연장선상에서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충돌의 가능성, 아니면 군사적인 그 분쟁의 가능성이 높은 것은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부에서는 휴전의 가능성도 제기했지만 저희 보고서에서는 23년 초반에 러시아의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 같다. 22년 말부터 23년 초반에 대대적인 반격이 있을 것이고, 그것은 푸틴의 국내 정치적인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서 필요하고, 올해 2월 24일이 개전을 했던 날입니다. 2월 24일에 뭔가 푸틴이 성취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필요하기 때문에 아마 우크라이나 전쟁은 더 계속될 것이고, 어찌 보면은 그 1분기와 2분기 그 어간에는 굉장히 큰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았습니다. 두 번째는 대만 사태가 되겠습니다. 대만 사태가 안정돼 가는 모습을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23년에 들어서 대만 사태가 더 무력 시위의 양상이 확대되고 빈도가 강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24년이 대만 총통 선거이기 때문에 대만 자체적으로 볼 적에 아마 이 독립의 문제가 다시 한번 제기되면서 시진핑 주석으로서는 지금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계속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또한 이것을 부추기는 것은 미 하원에서의, 즉 공화당이 우위를 장악한 미 하원 의회가 과연 이 대만 문제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질 것인가, 아마 지속적으로
미 의원들, 정치인들의 대만 방문이 이어질 것이고 그것을 그러한 사건이 있을 적마다 중국은 군사적인 무력 시위를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미국도 인태 전략의 일환으로서 여기에 가만히 앉아서 있을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다 보면은 군사적인 그러한 상호 간의 시위가 있을 수 있고 충돌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세 번째는 북한의 무력 도발이 되겠습니다. 53년 휴전협정 이후 23년이 아마 그동안 북한이 했던 가장 많은 미사일 시험을 했던 해인 것 같습니다. 9월부터 11월 사이에 총 63개의 미사일을 발사했고 또한 포격, 해공군력 동원 등을 다양한 형태로 했는데 23년에는 이것의 강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즉 미국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대만 문제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볼 적에 이를 활용해서 자기네들의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수준으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이 각각의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를 준비하고 입장을 가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생각할 때 역시 한반도 안보 상황이라는 것은 아마 지금 여러 가지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7차 핵실험이 언제 있을 것인가, 그럼 추가적인 미사일 시험 발사, ICBM을 언제 쏠 것인가, 이것은 시기의 문제이기도 하고 일부에서는 뭐 기술적인 한계를 아직 극복하지 못했다라는 얘기도 하지만은 김여정의 발언이라든가 이런 걸 볼 적에 어떠한 형태로든 자기네들의 능력이 증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한반도 상에서의 주도권을 더욱 확실히 해 나가기 위한 무력 도발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이에 대해서 저는 한 두 가지 정도 문제점, 본문에는 없습니다. 문제점을 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금 과연 미국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가? 북핵 문제가 과연 미국의 대외정책 우선순위에서 높은 순위에 가 있는가? 라는 것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자카르타에서 한미일 3국 북핵 수석 대표 회담이 있었는데 물론 그 뭐 자세한 어떠한 내용들이 논의되고 합의가 되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외연적으로 볼 적에 워싱턴 DC도 아닌 자카르타에서 협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이게 과연 미국이 얼만큼 이 북핵 문제 해결에 의지가 있는지를 의심케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왜냐? 적어도 북핵 문제라는 건 이 복합적인 도전이고 위협이기 때문에 워싱턴 내에서 관계 부처 사람들과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해 나가야 되는 문제인데 과연 자카르타에서 그것도 주 인도네시아 미국 대사를 겸직하면서 과연 그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이러한 것은 사실 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좀 시정해야 될 사안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와 연관해서 얼마 전 그 젠킨스 국무부 비확산 군축 담당 부장관은 북한과의 군축 협상 가능성 얘기를 했죠. 이러한 것 역시 우리의 우려를 크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다음날 네드 프라이스가 그 미국 정부의 목표는 한반도 비핵화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군축 회담의 가능성을 제거한 건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따라서 이게 그 좀 북핵 문제 해결에 있어서의 진정성과 그 중요성을 좀 더 미국 측에서 갖고 접근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현재 이제 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그 확장 억제 전략 협의회가 다시 재가동됐다는 건 매우 환영할 만한 일인데 과연 얼마나 구체화가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아직도 확신을 가질 수 없습니다. 물론 미국은 한국이 원하는 만큼의 전략 자산을 제공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구체성이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따라서 이 미국이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것이고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또한 어떠한 전략 자산을 동원해서 북핵 위협에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올해 6월 달에 발표한 북한의 그 화학, 생물, 그리고 그 EMP, 사이버 위협에 대응에 관한 보고서에서도 제시했듯이 이 유관부처 관계자들, 이게 왜냐, 군 이상의 이런 뭐 핵이라든가 화학 생물 무기가 군에서만 대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관계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전략 억제 및 전투 수행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이것을 구성을 통해서 양국 정부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을 주고 좀 더 그 조치를 구체화해 나갈 그런 기능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가 얘기했던 것은 북한에 대해서 분명한 레드라인을 제시하고 마련해 나가야 된다. 일부에서 레드라인을 그을 적마다 항상 북한은 그걸 넘어왔고, 그 넘어왔을 때 우리의 대응은 미흡했다라는 얘기도 있지만은, 지금은 우리로서는 북한이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다 라는 것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이것을 이런 그 전략 억제 및 전투 수행단, 좀 더 구체적으로, 여기서 아마 저희가 바라는 것은 핵 전략 작계, 작전 계획을 좀 만드는 작업을 실시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제가 담당을 했던 동북아 지역에 대한 요약 발표가 있겠습니다. 매년 이 아산 정세 전망의 특징이 나타나게 되면 사실은 그 동북아라는 것이 지리적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미넌트 파워들 중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위치를 해 있고요. 그리고 기능적으로 치면 미국까지가 포함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그 해에 각 정세 전망에 담겨 있었던 그 주제 의식들이 그 대부분 동북아, 조금 넓게 보면 동아시아 지역에서 응축이 돼서 나타나는데요. 이거 2022년에도 예외가 아니었고요. 실질적으로 그 가치의 대립이라든가 아니면은 경제 또는 기술 측면에서의 디커플링이라든가 아니면 군사력 시위에 의한 긴장의 고조라든가 이런 게 예외 없이 2022년에도 동북아 지역 그리고 동아시아 지역에는 그대로 뚜렷하게 세계 다른 어떤 지역보다 뚜렷하게 나타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23년에도 이건 그대로 지금 반복이 될 겁니다. 첫 번째가 이제 공급망 재편하고 디커플링의 영역이 분명히 식별이 될 거다 한 것이고요. 이거는 영역이 확대되는 것뿐만 아니라 기존에 이미 저 지역에서 디커플링이 일어날 거다라고 했던 부분에서 구체적인 제도라든가 아니면은 그 다음에 행동 액션 플랜이라든가 이런 것들 자체가 이제 이 윤곽을 더 확실하게 하게 될 거고요. 이게 동북아에서 중요한 이유는 디커플링에 같이 참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국가 또는 저 국가는 디커플링에 안 들어가줬으면 하는 국가들이 묘하게도 동북아 동아시아 쪽에서 지금 몰려있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이 얘기는 거꾸로 도미넌트 파워가 아니면서 그 디커플링에서 지금 사실은 참여를 요구받거나 아니면 불참을 강요받고 있는 국가들한테는 상당한 딜레마를 안겨줄 거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이게 복합 경쟁이 됐지만 기본적인 그 앞에 있는 시원의 기반은 미중 전략 경쟁이었거든요. 이 디커플링을 지금 끌고 나가는 두 국가들이 보다 과감해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시진핑은 일단은 집권 3기라는 부담을 털어냈고 그러나 국내적으로 제로 코로나 정책 등으로 인한 계속적인 불만에서 더 많은 성과를 필요로 하게 될 거고요. 바이든도 결국 자기의 해법이 옳았다라는 것을 내년에는 보여줘야 될 시기가 됐고 그건 2024년에 바이든이 출마하든 안 하든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도 반드시 택해야 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이미 이 총론 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 군사 갈등 자체도 이제 여기저기서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여기서 가장 큰 특징은 연계돼서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반드시 지금 이 군사 갈등의 이
관련되는 국가들이 서로 뭐 이 짰다든가 흔히 얘기하는 시쳇말로 짰다든가 하는 것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다른 국가에 일어나는 상황을 그 이 연루된 국가들이 그 개입된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의지가 상당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가장 아마 두 갈등이 연루해서 일어난다면 주로 이 대만 갈등하고 한반도 갈등이 연계되는 경우가 가장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건 또 두 가지의 시나리오에서 가능한데요. 가능성이 가장 큰 시나리오는 흔히 대만에서 이제 대만해협 일대에서 긴장이 높아졌을 때 북한이 이것을 이용해서 핵실험이라든가 아니면은 이제 탄도미사일과 관련을 해서도 금년에 김여정이 그렇게 우리 거 좋은 거야 이렇게 며칠 전에 그 한국 전문가들을 비난을 해가면서 얘기를 했지만 더 보여줘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가령 다탄도 기술이라든가 탄도 재진입 기술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걸 하면서 재래 도발도 같이 병행을 할 가능성이 있는 게 이게 가장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가능성이 이거는 상당히 첫 번째 시나리오보다는 낮습니다만은 북한 내에 어떤 불안정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 중국이 이거에 개입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사실은 대만 문제라든가 아니면은 지금 그 대만의 배후 부분에 있으면서 이제 북한 문제에 개입하기는 위치상 가장 좋은 조오도죠. 조오도 부분들에서 갈등을 일으킬 가능성도 있다라고 봤고요. 문제는 이런 앞으로 갈등들이 북핵 해법은 더 난해질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리가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가 바로 그 역할에 대한 기대를 접어야 될 때가 됐는데 흔히 북한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해 줄 거라고 생각을 했던 중국이나 러시아의 역할을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에 북핵 해법은 더 난해해질 거고 오히려 중국하고 러시아가 이걸 더 부추길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핵사용 문턱이 유럽에서 낮아졌다라는 것이 한반도에도 그대로 이제 그 딜레마로 작용을 하게 될 거고요. 더 많은 보장을 요구를 받지만 실질적으로 이 어슈어런스가 어려워지고 있는 딜레마는 결국 미국의 동맹국들한테 상당히 많은 이 선택의 갈등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특히 과거같이 들어가느냐 이 체제에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의 문제가 한국 같은 국가에게는 조금 더 절실하게 와닿을 수밖에 없는데요. 과거는 아마 이랬을 겁니다. 저 국가가 안보상 나한테 중요하면 경제적으로 과거에 한미관계가 그랬죠. 무역 역조가 있어도 이걸 넘어가고 또 웬만한 수준에서 이걸 관리하려고 노력을 했죠. 이제는 아마 여기 될 거라는 겁니다. 가령 디커플링에 동참을 쉽게 안 한다든가 아니면 무역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게 미국 일방주의가 아니냐는 이의를 걸고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쪽의 갈등이 생기면 이게 안보 보장 문제에 있어서도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고 이게 전통적인 위크 스테이트가 아니라 한국같이 미들 파워라 그러는 국가들한테는 더 큰 전략적인 취약점을 노출할 수가 있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한번 주목해 봐야 될 게 이쪽이라는 겁니다. 이 동북아 지역에서 세 개의 권위주의 체제가 있죠. 하나가 유럽까지 확장해 있는 러시아가 있고 두 번째가 시진핑 3기를 말이한 중국이 있고 세 번째가 북한이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는 아직도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이 국가들이 모두 그동안 자기네들의 업적을 통해서 권위주의 체제를 굳혀왔어요. 근데 거꾸로 우크라이나 전쟁도 그렇고 중국의 이제는 경제 성장과 제로 코로나 정책의 사회 통제의 문제, 북한 역시 훨씬 더 며칠 전 김여정의 성명에서 나타난 바와 같은 약간의 체제 지속에 대한 초조감들이에요. 이 문제들이 2023년에 동아시아 지역에 있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일제히 이런 체제 지속의 딜레마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앞에 있는 6가지보다는 가능성이 낮지만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북한 파트인데요. 고명현 선임연구위원께서 5분 이내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이제 북한에 대해서 원장님과 차 박사님께서 많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좀 더 이거를 간결하게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2022년에 대한 평가부터 말씀드리자면은 2022년에는 저희가 이미 다 봤듯이 북한이 전례 없는 강력한 도발을 했고 그리고 동시에 내부적으로도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도
북한이 처음으로 이제 코로나가 발병했다는 걸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 가지고 뭔가 북한의 변화가 있을까 이런 기대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아마 저희 예상으로는 없을 것 같습니다. 2023년도 2026년과 크게 다를 바 없는 북한의 고강도 도발이 계속 지속될 거라는 게 저희 예상이지만 동시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생겨서 그 놀라울 가능성은 낮지만 놀라운 뭐 상황 변화가 있을 거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뭐 그렇다고 놀라운 상황 변화가 뭐 대단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서 일단 2022년 평가로 돌아가면은 북한은 일단 그 2021년 8차 당대에서 예고했던 그 무기 개발 로드맵을 꾸준히 진행한 것 같습니다. 2021년 당시에 북한이 예고했던 무기 개발을 보고 있으면은 사정거리가 15,000km가 넘는 신형 ICBM, 극초음속 미사일, 신형 전술 로켓, 그리고 군사 정찰 위성, 그리고 멀 기능이 있는 그 ICBM도 예고를 했고요. 또한 북극성 계열의 SLBM과 그 신형 중형 잠수함을 공개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고, 그리고 더 위협적으로는 이제 핵을 소형하고 경량화하고 규격한 다음에 전술 무기화하겠다. 이거를 이렇게 각각 그 예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중에서 저희가 올해 봤던 거는 이제 신형 ICBM, 그러니까 화성 17형이죠. 그리고 극초음속 미사일도 봤고, 그리고 신형 전술 로켓은 2021년도에 이미 공개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리고 이제 군사 정찰 위성을 이제 최근에 북한이 실험했다고 주장을 했고, 이거에 대해서 김여정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북한이 또 이제 공표한 거는 이제 핵교류의 법제였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핵교류의 법제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향후 내년뿐만 아니라 향후 2, 3년 동안에 어떤 방식의 전략을 추구할 것을 이제 내비친 것 같습니다. 이 핵교류를 보고 있으면 법제한 핵교류를 보고 있으면은 북한이 핵상의 근거를 억지력보다는 이제 강압적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은 이제 북한이 그 핵사용의 근거를 상당히 넓혀서 그 뭐 북한의 뭐 국가적 이익 침해라는 모호성도 지키면서 동시에 이 지도부에 대한 위협이 있을 때 이제 핵을 사용하겠다. 그리고 또 선제적으로 사용할 정도로 하겠다고 이렇게 위협을 했는데요. 그거를 생각해 보고 있으면은 재밌는 사실이 뭐냐면은 이제 북한이 핵을 굉장히 공세적으로 사용하겠다는 걸 더불어서 동시에 그 북한이 이 어떻게 보면 이 강압 정책을 통해 가지고 그 한국과 그리고 주변 국가의 그 정책을 변화를 유도하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북한이 정말 이 그러니까 핵을 정말 공세적으로 사용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북한이 이제 핵을 선제적으로 사용을 하려면은 예를 들어서 미국에 대해서 그러면 북한이 대비해야 될 게 이제 미국의 보복입니다. 핵을 통한 보복인데 현재 북한이 ICBM 기술을 완성을 못했기 때문에 완전한 핵 보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를 생각을 해보면은 북한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핵교리가 실질적인 그런 그 선제적 핵 타격보다는 최소한 ICBM 능력이 완성될 때까지는 이제 핵 위협 그리고 핵 공갈에 가깝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은 북한이 2023년에 들어서 어떤 식으로 이 전략을 구현할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2023년 들어서는 북한이 올해와 같은 이제 고강도 도발 그리고 핵 위협을 계속 지속할 거라는 걸 저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한이 2023년에 도발 형태를 이제 저희가 여기서 예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2022년에 북한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형태를 보고 있으면은 2023년에 북한이 해야 될 도발은 첫째 다탄두 기술이죠. 그리고 다탄두 기술의 재진입 기술 이거를 이제 보여줘야 됩니다. 그거를 이제 최근에 김여정이 발언해서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북한이 2021년에 발표했었던 그 로드맵에 거기 포함되어 있던 이제 북극성 계열의 SLBM 그리고 중형 잠수함을 이제 공개를 해야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여기 어떻게 보면 활용점제를 할 수가 있는데 북한이 올해는 이제 7차 핵실험을 하지 않았지만 내년에 들어서는 이 핵실험을 해야 될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이유는 북한이 이제 뭐 2021년 8차 대회 때 예고한 것도 있지만 북한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핵교리가 실질적으로 신뢰성을 가지려면은 자신들이 핵이 소형화됐고 경량화됐고 그리고 전술 무기화됐다는 것을 과시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2023년에는
7차 핵실험의 가능성이 여전히 상존하고 그리고 또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김여정의 최근 발언에서 유추해 보건대 이 ICBM 탄두 재진입 기술을 보여주기 위해서 정상 각도의 ICBM 테스트 가능성도 이제 높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기 제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변수가 하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변수라면은 이 북한의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이 도발 전략이 지금 말씀드린 바처럼 이 핵 개발 그리고 선제 핵탁을 통해 가지고 핵 위협 통한 공갈이 있는데 단중기적으로는 북한이 다른 북한이 이제 고려해야 될 다른 요소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이제 북미 관계입니다. 북한이 도발을 왜 하냐를 저희가 이렇게 들여다봐야 되는데 북한이 핵 도발을 한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 북미대를 통해 가지고 북한이 자신들이 이제 핵 국가라는 것을 인정받는 겁니다. 근데 그러려면은 이제 북미 대화가 이제 유지가 돼야 되는데 현재 바이든의 행정부의 북한에 대한 자세를 보고 있으면은 북한과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이 제가 볼 때는 2024년까지는 2024년에 미국의 대선이 있으니까요. 그때까지는 이제 강대강 구도로 이제 유지하려고 그랬는데 최근에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결과를 보니까 바이든 행정부뿐만 아니라 민주당 행정부의 정권 재창출 가능성이 커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북한의 딜레마는 자신들과 대화를 거부하는 바이든 행정부와 2년 동안 공존하는 게 아니라 최대 6년가량 공존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북한이 내년도에 지금 말씀드린 중대 도발을 하기에 앞서 미국에게 대화 제기를, 그러니까 놀라운 대화 제기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 가능성은 아주 크지는 않지만 예전보다 좀 높아졌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걸 말씀드린 걸로 해서 일단 마무리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부분은 그렇다면 한국의 대응 전략은 어떻게 되냐인데요. 일단 저희가 지금 우려되는 건 아까 차 박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한미 간의 공조가 무너지고 있다는 모습을 절대 보이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저희가 잘해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특히 미국이 잘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미국이 지금 잘 대응을 못하는 부분이 바로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 가지고 대응 전략을 보고 있고 그리고 조치를 보고 있으면은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강조하는 거는 이제 확장 억제를 믿으라는 건데 문제는 미국의 확장 억제 전략이 북한의 핵 능력이 아주 미미하고 그리고 약했을 때 그리고 강압보다는 억지력 위주였을 때랑 지금이랑 차이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미국의 북핵에 대한 대응 전략도 이 북한의 핵 능력이 고도화된 것처럼 그에 발맞춰서 이제 변화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거기에 중심은 바로 한미 간의 북핵 대응 전략의 공조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저희가 2020년 들어가지고 강조된다는 게 저희의 입장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좀 5분이라는 시간이 너무 빡빡하긴 하지만 이게 원활하게 전체 일정들을 고려한 결과이기 때문에 각 저자분들께는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5분 이내로 각 장에 대한 설명을 맞춰 주십시오. 아니면 제가 개입합니다. 다음은 이 미국 정세 전망 부분에 대해서 제임스 김 박사께서 설명하시겠습니다. 네, 지역연구센터에서 미국 연구 담당하고 있는 제임스 김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년 사이 미국의 외교안보 전략에는 큰 변화가 보이지 않았는데요.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안보 태세나 전략은 강대국 패권 경쟁에 중심을 두고 있으며 지금 진행 중인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시진핑 주석의 세 번째 연임으로 인한 지정학적 리스크에 맞서서 미국의 강경한 외교안보 자세는 더 가속화되기만 했고 정책 동향이나 전략에는 커다란 변화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걱정스러운 점은 미국의 정책 기조가 동맹과 여러 파트너 국가들에게 주는 함의와 선택에 대한 부담이 더욱 커지고 있다는 것인데요. 앞으로 다가올 2023년에도 강대국 경쟁은 더욱 복합적이고 보편화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번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예상 밖으로 선전하고 트럼프가 지지했던 후보들이 병합지구에서 부진한 성적을 내면서 다음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의 영향력이 좀 줄어들었다는 전망도 있는데 이러한 소식이 한국과 여러 동맹국들에게 반갑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
다음 대선 결과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고 2023년에 오히려 더 시급한 외교안보 사안이 있기 때문에 먼저 2023년부터 넘기고 미국 대선 걱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다음 해에 다가올 외교안보 문제에 대해 좀 짚어보겠는데요. 먼저 미국의 내부 정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여론만이 아니라 엘리트들 사이의 생각도 매우 강경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강대국 패권 경쟁에 있어서 현 자세를 바꾸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최근 미국이 발표한 국가안보전략보고서나 국방전략보고서를 살펴보시면 바이든 행정부는 국방예산 지출을 늘리면서 동맹과 파트너 국가들의 협조를 더욱 많이 요구할 것으로 보이고 중간선거 이후로 여소야대 정권이 구성된 만큼 2024년 대선에 내놓을 만한 성과를 얻기 위해서 2023년에는 대외 정책에 더욱 힘을 기울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중, 미러 패권 경쟁은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여기에 대응해 바이든 행정부는 통합업체를 강화하고 환대서양과 환태평양 관계의 상호보완성을 강조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중러에 대한 안보태세는 물론 규제를 통한 압박도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이러한 점들이 한국에 주는 함의가 꽤 큽니다. 특히 중국을 대상으로 미국은 경제와 군사, 외교 그리고 기술 면에서 여러 가지 조치를 지금 마련 중인데 그중 기대할 만한 변화는 데이터와 관련된 규제라든지 미국에서 대외 직접 투자와 관련된 규제 조치입니다. 모두 중국과 러시아를 대상으로 제한적인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이러한 조치들은 기술산업 분야만이 아니라 강제 노동과 관련성이 높을 전통 제조업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올해 의회에서 발표한 국방 예산은 8.57조 달러로 역사상 가장 높은 수위를 자랑하고 있는데 최근 호주의 로이 연구소가 발표한 자료를 좀 보시면 2030년도 미국의 군비 지출을 좀 예측을 했어요. 로이 연구소에 따르면 2030년도 미국의 군비 지출이 약 한 9.3조 달러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 규모는 중국의 5.6조 달러나 러시아의 1.4조 달러에 비해 다소 높을 것이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3년에는 미중과 미러 관계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이며 미국은 내부 경제와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에 집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과 북한에 대한 위협에는 기존 자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고 지역 동맹국들의 입장과 리드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좀 최강 원장님하고 약간 다른 생각인데요. 이것을 하나의 위기로 보기보다는 한국이 하나의 기회로 삼는 것이 어떠한지 싶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맞서서 한국은 미국과 함께 북한 문제에 앞장서서 협력을 추진하는 반면 미국을 중심으로 지역 주변 국가들과 한반도를 넘어 여러 가지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중러와 관련된 경제적 리스크에 대한 대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미러 또는 미중 관계가 급격히 악화된다면 결정적으로 이러한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까 전에 최강 원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만 문제와 관련된 안보 리스크가 혹시나마 급격히 악화된다면 한국은 중국 또는 미국을 대상으로 어떠한 선택을 할 것인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지금부터 준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정부는 한국 기업들과 협력하여 여러 대안을 준비할 필요가 있고 동맹국인 미국과 뜻을 함께하는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의 외교적 관계를 확대하고 강화해 나가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싶습니다. 이와 동시에 중국과 러시아를 외면하지 말고 외교적 관여와 접촉을 가능한 수준 안에서 확대하는 것도 모색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중국 부분에 대해서 이동규 박사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2023년도 중국과 관련된 그런 정세를 전망해 보면 저는 이제 5가지로 요약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이 중국식 현대화를 통해서 중국 중심의 어떤 첨단 산업, 공급망을 구축하려고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니까 이 20차 당대회에서 시진핑이 이제 중국식 현대화라는 새로운 개념을 얘기했는데 이것은
이 중국을 배제하고 글로벌 공급망을 재편하라는 그런 미국에 대응하려는 그런 의도로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제조 강국, 품질 강국, 우주 강국, 교통 강국, 인터넷 강국, 디지털 강국을 빠르게 건설하겠다 이렇게 선포를 했는데요. 과거 중국의 어떤 경제 정책을 살펴보더라도 이제 2023년도에는 이제 관련 산업 분야에 대해서 이 대규모의 자본을 투자하면서 이런 관련 산업들을 집중적으로 발전시키려고 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미중 간의 그런 기술이나 표준 경쟁이 더 격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사회 통제를 위해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12월 7일 날 중국 정부가 이제 제로 코로나 정책을 상당 부분 완화하는 그런 정책을 이제 발표했습니다. 근데 그 제목 이름 자체가 이제 방역 최적화 조치입니다. 어쨌든 이제 상황에 따라서 방역 정책을 이제 유연하게 하겠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로 코로나 정책을 완화한 이후에 중국 내에서 이제 확진자와 또 사망자가 좀 급증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특히 고령층을 본다면 그 백신 접종률이 상당히 낮고, 또 이제 변이 바이러스에 효과적으로 알려진 그 mRNA 백신이, 중국산 백신이 아직 없습니다. 그런 것을 볼 때 내년 초기가 되면 중국 내에서 이제 사망자가 상당히 급증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2020년도 초에 중국이 코로나에 대한 초기 대응 실패 때문에 사망자가 급증했을 때 중국 사회 내에서는 시진핑이나 당에 대한 그런 반발 시위가 이제 표출되고 또 확대되는 그런 양상이 나타났습니다. 그런 것을 보더라도 지금 중국 내 경제 상황이나 아니면 그런 코로나로 인한 그런 사회적인 불안정을 볼 때 이 중국 정부의 입장에서는 좀 사회 통제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뭐 예전과 같은 그런 강력한 방역 조치는 아니더라도 또 어느 정도 허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제로 코로나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사회 통제를 강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세 번째는 이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대만에 대한 공세를 강화한다는 것인데, 이 부분은 앞에서도 많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게 미국 주도의 어떤 반중 연대에 대한 공세를 더 강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미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되었고, 또 중국 내 뭐 경제 회복이나 사회 불안정성을 볼 때 시진핑 정부는 어떤 강한 중국을 내세우면서 좀 국내의 어떤 불안정성을 좀 해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과의 대립 구도 속에서 이 강한 외교를 펼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우선은 이것은 아세안이나 뭐 EU 유럽 국가들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이제 내세우면서 좀 관계를 강화할 모습을 보이고, 특히 영내 국가에 대해서는 이제 강압과 회유를 좀 시도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제 중국은 이제 한국을 미국의 동맹 중에서 좀 약한 고리로 인식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한국에 대해서도 더 공세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는 자국의 경제력을 기반으로 중국 중심의 어떤 권위주의 연대를 추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저희가 앞에서도 계속 나왔지만 결국 이 자유민주주의 연대 대 어떤 권위주의 연대 간의 그런 대립 구도가 형성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중앙아시아나 이런 지역 내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던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좀 여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을 좀 활용해서 2023년도에는 중국은 자기의 어떤 경제력과 1대1을 기반으로 해서 개도국이나 어떤 권위주의 국가들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좀 자국이 중심이 되는 그런 권위주의 연대를 좀 모색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일본 분야를 집필하신 최은미 박사. 네, 일본 파트를 맡았습니다.
2022년에 일본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국내적으로는 아베 전 총리의 사망이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기시다 총리의 리더십이 굉장히 위협을 받는 상황이었고, 통일교 문제까지 겹치면서 기시다 내각이 지속이 될 수 있을지가 굉장히 큰 이슈였습니다. 이에 더해서 최근에 발표된 것과 같이 일본 내부에 일본에서의 안보 산문서가 개정이 된 것이 발표가 되면서 향후에 이러한 부분들이 기시다 내각의 지속 여부를 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외적으로 일본은 우크라이나 사태에 있어서 대러 제재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러한 것들은 그 일본에서 느끼기에 일본을 둘러싼 안보 위협 그리고 위기감이 매우 크고 국제 정세가 매우 불안하다고 느끼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결국 모두 연계가 돼서 2023년에 일본의 대외 정책 그리고 일본의 국내 상황 그리고 한일 관계까지도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시다 내각의 지속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고, 우리가 앞서 올해 일본에서 참의원 선거가 끝난 이후에 황금의 3년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이러한 것들은 이미 아베 총리가 사망을 한 그 순간 이미 사라졌다라고 보는 게 맞는 표현일 보다 맞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중의원 해산이나 총리 교체는 언제 일어나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일본에서의 기시다 내각은 제가 저공비행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당분간은 지속이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최근에 일본에서 개정된 안보 산문서를 발표를 하면서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일정 정도 상승한 측면이 있고, 방위력이 강화되는 것에 대한 일본 내부의 국내적인 지지도 높은 편입니다. 다만 반격 능력 사용이라는 부분 그리고 방위비 증액에 있어서 증세를 한다라는 부분은 기시다 총리가 향후 내각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하나의 어떤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이 안보 산문서는 사실은 일본 방위 정책에 있어서 굉장히 큰 대전환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는데요. 억지력을 강화한다라는 측면이고 또 최소 한도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만약 이것을 사용하게 된다면 이 영내 질서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것이고, 일본이 영내 외교 안보 질서의 하나의 커다란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내년 5월에 G7에서 히로시마에서 개최되는 G7이 기시다 내각에 있어서는 또 하나의 커다란 외교 안보에 있어서 큰 영향을 미칠 사안이 될 텐데요. 핵 없는 세계를 주창을 해왔던 기시다 총리가 피폭지였던 히로시마에서 반격 능력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굉장히 모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오히려 기시다 총리의 외교력을 강화할 것인지, 혹은 기시다 총리가 향후에 더 지속될 수 없는 어떤 요인으로 작용할 것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결국 여기에 이러한 모든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주목해야 될 한일 관계에 있어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가 우리에게는 중요할 텐데요. 한일 관계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다른 어떤 외교 안보 사안보다도 가장 큰 역량을 투입을 해서 열심히 노력을 해온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부 간 협의도 지속되고 있고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내년에는 한일 양자 간의 방일 혹은 방한에 의한 양자 회담도 기대해 볼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러한 것들이 생각보다 진전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문제 해결 자체의 어려움입니다. 피해자 측에서 최소한의 일본 기업의 사죄 그리고 일본 기업의 참여를 이야기를 했지만, 사실 이 부분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 난제입니다. 일본 기업이 실제로 사죄를 할 것인지 참여를 할 것인지, 이러한 것들이 강제징용
무기징용 문제가 해결되는지 여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내년 초에 있을 수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문제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출될 경우에 국내에서의 반일 감정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여겨지고 결국에는 한일 관계 개선을 어렵게 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마지막으로 일본에서 이야기하는 방위력 강화입니다. 방위력 강화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갖고 있는 인식과 일본에서 갖고 있는 인식의 차이가 매우 크지만 여기에 대한 충분한 설명이 없을 경우에 향후에 한미일 안보 협력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한일 관계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속도는 더딜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이러한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한 국내적인 노력을 지속해야 될 것이라고 여겨지고요. 이 부분에 대한 충분한 설명도 필요할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다음은 그 러시아 분야를 집필하신 그 이상준 국민대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러시아는 무엇보다도 원래 전쟁을 시작하고 전쟁을 지금 끝낼 수 있는 방법을 스스로도 못 찾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아마 러시아가 앞으로 무엇을 할 것이고 또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지 이게 저희한테는 그냥 주목해서 볼 부분들이라고 생각됩니다. 무엇보다도 러시아는 지금 현재 어떤 전쟁 상황을 체제 경쟁의 모습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주도 세계 질서에 대한 비판적인 자세와 다국지서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특히 그를 위해서 비동맹 연대를 굉장히 강화할 가능성이 많고요. 특히 브릭스라든가 SCO와 같은 지금 현재 러시아가 구성하고 있는 다자 협력 체제를 보다 더 확대해 나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기는 이란을 또는 사우디아라비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들도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푸틴 체제의 어떤 안정성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전쟁과 관련된 부분에서 특히 기성세대와 다르게 젊은 세대들은 전쟁의 실질적인 피해자이고 또 전쟁으로 인해서 제재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고 있는 세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층의 어떤 불만들을 다독일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것들을 찾기 위한 노력을 갖다가 기울일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는 중국과 인도로 중심되어 있는 대지역의 에너지 수출을 보다 더 많이 확대하려 노력하려고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서는 일본의 산이라든가 북극의 어떤 유전이나 가스전 참여에 대한 것들을 여전히 지분을 미국 기업들은 쫓아 보냈지만 일본 기업을 갖다가 남겨뒀다라고 하는 것은 아태 지역 국가의 에너지 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유럽과의 에너지 디커플링으로 인한 반사적인 측면에서 더욱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는데, 물론 이런 것들을 실현시키는 데는 여러 가지 인프라적인 부족도 굉장히 큰 문제로 생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제 지금 현재 상당히 많은 전략 물자들을 러시아로 수출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생산력을 복원하기 위해서 기술 주권 확보라고 하는 측면에서 새로운 파트너를 찾기 위한 노력을 굉장히 많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러시아의 어떤 이런 행태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에 대한 것들인데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또 주목해야 될 부분들은 사실은 11월 달에 있었던 발다이 포럼에서 한국 측 참가자가 질문을 해서 답하긴 했지만 푸틴 대통령 입에서 직접적으로 한국과 러시아 사이의 관계에 대한 데드라인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돼서 무기를 우크라이나에 직접적으로 공급하게 된다면 한일 관계는 파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푸틴 대통령이 직접 언급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 부분에 대한 우리가 조금 더 관리를 갖다가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한국을 비우고 국가로 이렇게 지정을 했지만 최근 러시아와 관련된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나온 이야기들 중에 하나는 한국을 비우고 국가로 취급은 하고 있지만 정말 비우고 국가로 서방과 같은 반열에 놓고 비우고 국가로서의 어떤 취급을 갖다가 하는 것은 좀 상당히 조금 유보적인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특히 전쟁이 장기화되게 됨에 따라서 아무래도 이제 상당히 많은 국가들이 러시아와의 관계를 어떻게든지 좀 관리하려고 하는 노력들을 조금 보일 수 있는 부분들이 저는 여지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이거는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들이 부분 부분에서는 조금씩은 메커니즘들이 작동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도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관리할 수 있는 역량을 좀 투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북러 관계가 실제로 이제 한반도 문제에 굉장히 좀 부정적으로 영향을 작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느냐에 대한 생각들을 하시는데요. 러시아 내에서도 전문가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엇갈리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북러 관계가 더 이상 복원할 수 있는 만큼의 어떤 관계로 발전하기에는 조금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조심스럽게 제시하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경우에 따라서는 북러 관계가 한반도 문제에 있어서 보다도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하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간에 결국은 우리 입장에서는 한반도를 둘러싸고 한미일 또 북중러라고 하는 신냉정적 삼각구도가 형성이 되어서 한반도 문제를 해결하는데 또 한반도의 어떤 북핵 문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통해서 좀 어렵게 해줄 수 있는 부분들을 만드는 구조는 좀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는 노력들이 굉장히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고 또 대러 제재에 동참을 했다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충분히 국제사회와 연대를 했다가 할 필요는 있지만 또 그 과정 속에서도 나름대로 어떤 좀 일종의 대동맥 근육이 있다 그러면 좀 모셀관을 통해서라도 좀 챌린징을 통해서 그런 관계가 부정적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또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도 어떻게 보면 이제 러시아와의 어떤 외교 무역량 굉장히 많이 줄고 또 우리 기업들이 그런 부정적인 영향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부분도 분명히 있지만 그나마 상당히 또 부정적인 상황에서도 러시아와 무역이 좀 늘어난 제재 참여 국가들도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그런 것들이 나타났는지에 대한 것들을 좀 면밀하게 관찰하면서 대러 관계를 다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음은 그 중근동 부분을 집필해 주신 백승훈 박사님께서. 대학교 중동연구소의 백승훈이라고 합니다. 아마 지금 이 정세 전망 복합 경쟁이라는 그 큰 테마 아래에서 발간한 그 아산 국제 정세 전망 2023과 가장 지금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지역이 중동 아닐까 합니다. 그래서 뭐 중동 간단하게 제가 주어진 시간이 5분이라서 빨리 얘기 드린다면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23년에 그 중동 영내 상황은 소위 말해서 과거 냉전 시대처럼 중국을 소련으로 이제 중동 국가들이 인식을 하고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미국에 편승해서 미국의 패권이 유지되는 구조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라는 것이 그리고 그렇지 않음이 계속 진행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2022년에 여실히 그게 드러났죠. 12월에 시진핑이 사우디아라비아를 방문했을 때 보여줬던 환대, 그리고 그 하반기에 미국이 증산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사우디아라비아가 석유를 감산해서 석유 가격을 올리겠다 이렇게 책정한 그런 것들이 여실히 어떻게 보면 일정 부분 그 사우디아라비아 특히 중동 지역 산유국들이 약간 그 국익 관점에서 약간 미국과 디커플링이 되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상황입니다. 물론 이제 이 자체가 세력전이, 그래서 뭐 사우디아라비아의 중동을 비롯한 중동 그 산유국과 과거의 그 동맹국들이, 미국 동맹국들이 다른 그 러시아나 그 소위 말하는 권위주의 측 연대로 이렇게 들어갈 거라고 보이진 않지만 그 일정 부분 관계 조정은 계속 일어나고 있고 그거에 따른 리밸런싱, 힘의 재조정은 계속 이런 복합 경쟁을 통해서 드러날 것이라는 것은 이제 여실한 그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중동 지역 국가, 특히 산유국에 있어서 국가 생존의 위협은 이제 탄소 중립 2060을 선언한 지금 이 상황에서 에너지 자원 시장의 상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받을 자기네들의 그런 경제적 안보 위협, 그다음에 그러면 그 소위 말해서 지대추구 국가라고 모든 모든 그 국가의 재정이나 이런 것들이 석유 산업으로부터 오는 그런 일원화된 산업 구조를 다각화하는, 또 그리고 산업 다각화를 하기 위해서 그 투자처를 찾아야 되는 그 사우디아라비아 그런 중동 국가들의 위협 인식이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위협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저희 소위 말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미중 전략 경쟁 틀 안에서 이제 중동 국가들이 미국이냐 중국이냐 이런 양자 선택을 해서
뭐 자기 국익의 극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라 실용주의 전략이 작동해서 소위 말해서 복합 경쟁이 작동해서 어떻게 하면 자기 그 국익의 극대화를 할 수 있을까, 생존을 하기 위한 최적의 환경을 만들 수 있을까 하는 그 경쟁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냥 중동 국가들이 그냥 현상 유지, 그러니까 지금의 과거에 만들어졌던 그 틀 안에서 현상 유지를 하기보다는 중국이라는 힘의 균형에 약간의 균열을 낼 수 있는, 관계 재조정을 할 수 있는 행위자와 적극적으로 관계 재정을 하면서 미국과 그 중국 사회에서 자기가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복합 경쟁을 통해서 이제 자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상황이 2023년에도 이렇게 계속 될 거라고 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제가 보고 있는 지금 상황인데, 뭐 간단한 실예로 들어보자면 이미 이스라엘 입장에서도 이제 그냥 무조건 미국의 편을 들면서 자기네들 정책, 외교 정책을 입안하는 거는 이제 이미 지나갔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소위 말해서 하이파 항구에 대해서 그 운용권을 중국 상하이 항만그룹한테 넘겼거든요. 그래서 2021년 9월부터는 25년간 중국이 그 하이파 항구를 지금 관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2021년에 미국 트럼프 행정부도 이건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소위 말해서 이제 폼페이오를 2020년부터 보내고 해서 그러면 자기네들의 그 코스트가드 해안 경비대가 하이파 항구를 좀 우리가 좀 검열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네타냐후 정부한테 그렇게 요청을 했지만 거절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그 하이파 항구의 육함대, 소위 말해서 핵잠수함도 정박을 하고 그런 그 아주 중요한 요충지이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다 관리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으니, 그러면 우리가 그 지역을 우리 해안 경비대가 이렇게 좀 검열을 하고 볼 수 있게 해달라 그랬는데 그걸 거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경제적인 계약 관계로 맺어졌기 때문에, 중국과 맺어졌기 때문에 그렇게는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미국의 그것을 뭐라 그럴까요? 거절을 했는데요. 요것만 보더라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아는 친미 국가 중에 이스라엘도 이제 자국의 그 국익 극대화를 위해서, 생존을 위해서 중국의 확장과 중국과의 그런 것들도 이제 다시 보고 있다라는 것이 보여지죠. 그래서 물론 이제 네옴시티라든지 뭐 최근에 살만 MBS가 왔다 가긴 했었지만 그걸 통해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전문가들이나 저도 좀 부정적으로 보는 면이 있습니다. 과연 이 기각 프로젝트, 메가 프로젝트가 다 될 것일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점은 있지만, 가장 많은 투자가 일어난 곳은 그리고 그전 투자를 하고 있는 것은 지금 중국이고, 상당 부분 중국이 진출을 많이 하고 있다는 그 상황 자체가 2023년에도 이런 그냥 어떤 미국과 중국 전략 경쟁 안에서 중동 국가들은 복합 경쟁을 계속 하면서 생존 전략을 극대화할 것이라는 것이 이제 여실히 드러난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말하면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이 안에 디테일한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긴 한데, 네,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 디테일하게 들어가 있긴 한데, 아마 투르키 벤 파이잘 왕자 1979년부터 2001년 사우디아라비아 역사상 가장 오랫동안 사우디 국정원자, 그러니까 국가안보 기구의 국장을 한 그분이 한 얘기가 아주 핵심이라고 봅니다. 그 친구가 그분이 미국의 US 투데이에서 인터뷰를 했을 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니, 중국이 미국의 대체해서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냐? 너네들의 우방이 될 수 있냐라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미국은 우리의 진짜 좋은 친구다. 그런데 중국은 덜 복잡한 친구다. less complicated friend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예전에 과거에는 중국을 친구라고 이야기를 하지를 않았다가 이제는 친구라고 얘기하는데, 미국만큼 좋은 친구는 아니지만 덜 복잡한 친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안에는 많은 게 함축돼 있겠죠. 뭐 코쇼크지 사건이라든지 그런 거에서 자꾸 인권이나 이런 걸로 태클을 거는 미국과는 다른 협상 파트너가 될 수 있는 중국에 대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변화하고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아마 2023년에도
중국이 이런 복합 경쟁을 잘 이용할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가름을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지금 구상을 하고 있는 거는 I2U2라고 해서 소다자주의 체계를 해서 소위 말해서 이스라엘, 인도, UAE, 미국이 이렇게 해서 이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라고 들어가려고 할 것 같은데, 이 I2U2가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터키가 이렇게 같이 와서 움직여줘야지 이게 효율적으로 이렇게 작동할 겁니다. 그런데 아마 사우디아라비아는 복합 경쟁 틀 안에서 미국 너가 우리한테 어떤 거를 줄 수 있는지를 자꾸 보면서 우리가 개입을 많이 할지 안 할지도 정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3년에는 이런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작동하면서 복합 경쟁이라고 하는 것이 좀 심화되면서 아마 그런 그 외교적 열전이 아마 벌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 아세안 동남아 부분에 대해서 이재현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동남아 지역을 맡은 이재현입니다. 다른 챕터 제목들은 대부분 복합 경쟁이란 말을 썼는데 저는 제목에 복합적 위기라는 말을 썼거든요. 복합 경쟁을 벌이는 국가들은 강대국이고 힘이 어느 정도 있는 국가들이지만 동남아 국가들 같은 경우에는 이게 강대국 경쟁이 복합 위기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아세안 시각에서 복합적인 위기다라는 점에 좀 초점을 두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은 뭐 나름 자기네들 전략도 있지만은 룰 테이커인 경우가 많고요. 그런 관점에서 좀 봐야 될 거고, 2022년 먼저 간단히 한마디만 정리해 보면은 미중 경쟁, 동남아 지역에서 일어나는 미중 경쟁에서 미국이 좀 더 우위를 보였다. IPF에 동남아 7개국을 집어넣은 것도 그렇고, 미아세안 정상회의를 개최해가지고 미국이 조금 더 활발한 모습을 보였고, 중국은 상대적으로 소극적이었다.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은 이런 강대국 경쟁 속에서 여전히 해칭 전략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 해칭 전략을 통해서 아세안 중심성이라는 명제를 다시 강화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다. 지금 상황에서 동남아 국가들한테 가장 중요한 명제는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따뜻한 봄이 올 때까지 어떻게든 살아있으라라는 게 가장 중요한 명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2023년에 강대국 경쟁은 더 복잡해질 겁니다. 미국도 24년 대선 앞두고 23년에 외교적으로 성과를 내야 되고, 중국도 22년에 시진핑 체제가 3년임에 성공을 했고 국내적으로 안정되고 코로나 정책이 약화됨에 따라서 대외적으로 좀 더 활발한 모습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23년에 동남아 국가들을 놓고 미중 경쟁은 더욱 거세질 걸로 보고요. 그리고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금 상황이 상당히 중첩된 위기, 여러 가지 위기가 중첩돼 있다. 미중 경쟁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식량 위기, 에너지 위기 이런 것들이 중첩돼 있고, 거기에 미국발 금리의 급격한 인상이라든지 미국으로부터 나오는 보호주의 강화, 디커플링 이런 것들이 동남아 국가들의 경제 성장, 가장 동남아 국가들이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경제 성장이라는 문제에 다 먹구름을 들이고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1997년에 아시아 경제 위기가 났을 때처럼 동남아 국가들 입장에서는 지역 다자 협력을 강화를 통해서 이런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23년에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동남아시아에서 상당히 주도적인 국가이고, 이미 인도네시아 외교장관이나 인도네시아 대통령 조코위의 목소리를 통해서 23년에 아세안을 어느 방향으로 끌고 갈 건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면은 신냉전 상황에서 강대국의 놀이개가 되기를 아세안은 거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조를 바탕으로 해서 다자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그걸로 복합 위기를 극복하려는 노력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히 한아세안 관계에 대해서만 한 가지 덧붙이면은 지난 11월 정상회의 계기에 아세안 전략, 인태 전략이 발표됐습니다. 아직 디테일이 되게 많이 부족합니다. 올해 안에 뭔가 외교부 차원에서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약속은 하고 있는데, 어떤 디테일과 대안이 좀 더 나올지는 지켜봐야 결론을 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동남아 방면에 대해서는 어쨌든 신남방 정책이라는 것이 5년 동안 쌓아놓은 브랜드가 있는데 그 브랜드 파워가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들고, 동남아 국가들이 미중 사이에서 균형적인 태도를 가져갈 때 한국과 아세안 관계만 놓고 볼 때 한국이 아세안 방면에서
너무 미국적으로 경사되는 모습을 보인다, 혹은 그런 메시지를 낸다라고 하는 것은 한아세안 관계에 그렇게 바람직한 신호를 주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30초 남았습니다, 아직. 네, 이재명 박사님 세이브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은 삼중 군비 경쟁에 대해서 집필을 했던 양욱 박사님. 예, 작년 주요 분쟁을 보면은 세계적으로 뭐 유럽, 아프리카, 중동, 아시아 여기서 6개의 전쟁, 그 다음에 주요 분쟁을 쳤을 한 8개 정도가 파악됐습니다. 2022년은 결국은 전략 경쟁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는 전쟁 특수까지 더해져서 복합 경쟁이 심화되는 식으로 평가를 했습니다. 2023년 내년은 뭐 역시 군비 경쟁이 가속될 것인데 좀 급격히 가속될 것이다. 중러에 대항하는 국가들이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국방 공급망을 재편하면서 군비 증강을 꾀할 것인데요. 지역별 중점이 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유럽에서는 뭐 이미 EU 국가들이 2023년에 2천억 유로, 그러니까 270조 원 규모의 그 국방비 지출을 예고를 했습니다만은 대러 전력 증강을 하면서 이제 나토 중심의 집단안보 강화하는 것은 뭐 당연하겠습니다만, 역시 계속 헛돌았던 유럽 스스로의 독자적 전력 증강, 유럽의 전력 증강, 이런 부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인태 지역에서는 쿼드, 오커스 중심의 대중 견제가 지속되겠습니다만, 역시 뭐 인도나 아세안 국가들이 전략 경쟁 동참보다는 견제와 균형에 집중할 것이기 때문에 역시 또 다른 모습들이 보여지고요. 미국 안보 정책에서 후순위로 밀려버린 중동은 당연히 중러가 약진하면서 군사협력이 크게 증대될 가능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 군비 증강을 저는 이제 3중 군비 경쟁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세 가지란 건 재래 전력, 핵 전력, 그리고 미래 첨단 기술 전력, 이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결국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이 다차원적인 군비 경쟁이 지속되는 것이 이 복합 경제기 시대의 어떤 군비 경쟁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래 전력의 군비 경쟁은 과거 이제 뭐 첨단 무기의 질적 증강 이런 것에 이제 집착을 했던 것이,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을 딱 보면은 당장 포탄이 부족해서 전쟁이 잘 진행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보이면서 재래 전력의 양적 증강이 좀 이렇게 중시되는 그런 양상들이 이제 등장을 하겠습니다. 이제 뭐 폴란드가 우리 대한민국 방산무기 체계 선택한 것도 사실은 이런 양적 증강의 대표적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뭐 첨단 무기 확보 노력의 어떤 모습들 가운데서 이제 보통 이제 무인 체계 얘기가 많이 나오고요. 뭐 결국 이것이 이제 민간 드론 기술이 발전하면서 무인기가 군사 강국의 전유물이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들이 활용하는 그런 부분이 되면서 역시 강조가 될 것이고, 사실은 우주도 좀 비슷한 상황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핵 경쟁에서는 미중 패권 경쟁이 이제 핵 경쟁으로 확대되는 모습들이 확실히 보입니다. 국제 핵 군축 레짐이 사실상 이제 미러간에 무너지면서 중국은 이제 그 반사적 이익을 얻어왔지만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핵 탄두를 이제 늘려나가는 모습으로 선택을 했습니다. 2027년까지 700발, 2030년까지 1000여 발 확보할 거라고 미국은 바라보고 있고요. 반면 미국은 탈냉전 후에 30년간 미뤄왔던 핵무기 현대화를 굉장히 강력히 추진을 해왔습니다. 뭐 여전히 이란과 북한 이런 국가들이 국제 핵 질서를 교란하는 것은 계속 예상되는 바와 같습니다. 첨단 국방 기술에 관해서는 뭐 역시 기술 주도권 장악을 위한 공급망 경쟁이 핵심이 될 것입니다만은,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실제 전쟁 사례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당장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은 민간의 SNS에서 떠돌아다니는 사진을 AI로 분석해서 군사 핵심 정보를 획득한다거나, 뭐 혹은 뭐 카카오 택시와 거의 비슷한 그런 앱을 만들어서 적 표적을 곧바로 타격할 수 있게, 어떤 부대는 타격할 수 있게 하는 어떤 그런 지휘 체계를 만든다거나, 뭐 혹은 우크라이나군이 우주 기반 군용통신이 없는데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를 활용해서 민간 통신을 군용통신으로 전환한다거나, 이런 모습들이 보여지면서 역시 AI, 5G 이런 이 첨단 전력의 대결은 뭐 지금도 중요하고 미래는 더욱더 중요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지가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도 이런 복합 경쟁 시대에 적합한 군비 경쟁 정량이 필요하다고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그 인권 문제에 대해서 주신 심상민 박사님. 네, 인권 문제를 2023년을 예상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에는 주요국들 중심으로 인권 문제가 무기로 사용된 경우들이 종종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중국의 신장 위구르 지역에서의 강제 노역 문제 그리고 인권 탄압 문제를 미국과 EU가 집중적으로 제기하면서 또 하나 특징적으로 들 수 있는 것이 신기술을 사용해서 주민의 감시와 통제에 사용하는 중국의 행태를 지적을 하면서 이러한 기술들이 자국의 기술이 이런 중국의 인권 탄압에 사용되지 않도록 수출 통제 제도를 또 활용했다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향이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 등 이런 인권 탄압에 지적을 받는 국가들은 또 자기 나름대로 또 진영을 구축해서 이에 대항을 하였는데 그래서 2023년에는 인권의 무기화 그리고 진영화의 경향이 좀 더 뚜렷하게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와 관련해서도 우크라이나가 이제 일부 점령당했던 영토를 이제 수복하면서 러시아가 점령하고 있었던 지역에서의 민간인 학살 등 이제 전쟁 범죄 사실이 부각되고 있는데요. 2023년에는 아마 이 문제가 좀 더 확실하게 제기가 되면서 러시아의 전쟁 범죄 처벌에 관한 강력한 주장이 제기되고 이것이 역시 인권의 무기화의 한 측면으로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러한 과정에서 인권 문제가 그 복합 경제의 맥락에 속하면서 오히려 인권 문제가 적극적으로 국제적으로 부각되지 않는 일종의 수혜를 입는 국가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까 그 백승훈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만 사우디아라비아는 튀르키예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문제, 정치적인 자유의 문제 그리고 여성 인권 문제로 인권적인 지적을 많이 받는 국가였습니다만 이들이 복합 경제의 맥락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되면서 주요 국가들이 이들 국가에 대한 인권 문제를 적극적으로 제기하지 않는 그러한 현상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인권에 국제사회에 관심이 적었던 국가들은 여전히 관심의 사각지대에 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3년에도 이런 현상은 지속될 것으로 보이고 복합 경제의 맥락에 속하지 않았지만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복합 경제의 맥락에 속하는 국가들은 역시 또 인권 문제가 부각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란의 경우가 이제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란은 현재로서는 뭐 JCPOA 같은 문제 때문에 인권 문제가 국제적으로 부각되고 있지 않지만 만약에 이란이 그 JCPOA에 대한 기대를 접고 본격적인 핵 개발에 나선다고 한다면 주요 국가들은 이란의 인권 문제, 특히 히잡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로 여성이 의문 사항으로서 발생되었던 이런 대형 시위에 대한 본격적인 탄압에 대해서 2023년에 주요국들의 문제를 제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과연 이 인권 문제가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본다면 아마도 주요 국가들 간의 그 복합 경제의 맥락에서 인권이 무기로 제기가 될 때 우리나라가 어떤 형태로든 입장을 표명할 것을 압박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나라 정부, 윤석열 정부가 글로벌 중추국가라는 기치하에 같이 외교를 표방을 한다면 적어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일관성을 보여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고요. 최근에 중국의 인권 문제에 관한 유엔 토의에서 약간 우리 정부가 일관되지 못한 모습을 보였는데 이런 모습은 2023년에는 없어야 될 거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북한 문제... 심호사님 죄송합니다. 네, 여기서 그냥 끝내겠습니다. 네. 예. 다음은 이 포스트 코비드 팬데믹 시기의 국제협력에 관련돼서 최현정 박사님께서 마지막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아산정책연구원의 최현정입니다. 항상 맨 마지막으로 발표를 하다 보니 이 시간에 항상 쫓기게 되는데요. 좀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맡은 부분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국제 협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우선 이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말을 우리가 과연 쓸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인데요.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는 걸 저는 두 가지의 측면을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로 우선 저희가 20세기 들어서 어쩌면 가장 큰 21세기 들어서 가장 큰 충격적인 감염병이라고 할 수 있는 코로나라는 단순한 질병, 감염병을 극복한 의미로서의 포스트 코로나 시대이기도 하고요. 더 큰 의미로 국제 협력을 연관해서 생각할 때
탈냉전이라는 포스트 콜드 워라는 것을 세계사적으로 국제 정치사적으로 볼 때 뭔가 국제 질서에 있어서 변화가 있어서 이 포스트 콜드 워를 대체하는 단어를 찾지 못해서 그냥 시기적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불리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우선 이 감염병을 극복을 했느냐를 따져볼 때 감염병은 종식되는 게 아니라 극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뭐 길게 설명 없이 며칠 전에 끝난 월드컵 보셨겠지만 월드컵에 보여지는 올해 월드컵에 보여지는 모습이 4년 전, 8년 전 월드컵의 모습과 다르지 않습니다. 뭐냐면 일상을 회복했다라는 거죠. 질병에 대한 3년 동안 저희가 겪으면서 질병에 대해서 이해를 하게 됐고요. 즉 공포심이 없게 됐고요. 그다음에 백신이 보급되고 백신에 이어서 치료제가 보급이 됐고요. 세 번째로 왜 포스트 코로나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3년 동안 묶였던 국경이 개방됐다라는 것이 바로 이 질병을 극복했다라고 보는 저의 관점입니다. 질병은 종식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상에서 종식된 감염병은 천연두와 뭐 소아마비가 한 98% 종식됐다고 하는데 두 케이스밖에 없고 그냥 같이 가는 건데 이제 이 코로나라는 질병도 결국은 엔데믹으로 변해가고 있다라고 봅니다. 물론 세계 인구 한 15%가 넘는 중국이 변수이긴 합니다. 그래서 질병을 제가 뭐 예언가도 아니고 이거 뭐 극복이 될 것이다라고 100% 확정은 못 짓지만 분명히 변수는 존재합니다. 근데 지금까지 보여진 패턴은 자연체 위력도 높아지고 있고 또 치사율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면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는 올해 2022년 중반부터 비롯돼서 내년은 이제 본격화돼서 좀 더 일상이 회복될 것이라고 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제가 맡은 주제에서 국제 협력의 문제를 따질 텐데요. 이 코로나라는 3년 동안의 경험이 가장 안 좋게 저희 국제 질서에 반영된 것은 이 탈냉전 시대가 가졌던 세계주의, 그러니까 자유주의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묶을 수 있었던 하나의 이데올로기가 국가주의로 변질되는 경험을 이 3년을 통해서 얻었다는 겁니다. 즉 뭐냐면은 코로나라는 질병을 극복하는 것이 세계의 협력이 아니라 이 국가 중심적으로 정부 중심적으로 개인과 사회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궁극적으로는 국가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이 컨셉을 이 시민들이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아까 마술에서는 자유주의와 권위주의의 대립을 말씀하셨는데 국제 협력을 따질 때는 국가주의와 세계주의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이 탈냉전 시기 동안에 90년도부터 2020년까지 30년 동안에 탈냉전에 조금 세계주의에 가까웠던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얘기했던 자유주의의 시대가 결국에 뭔가 좀 달라지고 있는 국제 질서로 가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봅니다. 앞서 얘기한 여러 지정학적인 측면에서 달라진 모습들을 많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부언을 안 하겠지만 가장 큰 것은 국제 협력을 하는 데 있어서 지정학적인 개념과 지경학적인 개념이 있는데요. 앞서 많은 말씀은 대부분이 지정학적인 갈등과 대립을 말씀하십니다. 즉 정치적인 것, 군사적인 어떤 협력과 혹은 갈등을 말씀하시는데 협력에서 저희가 지금까지 탈냉전 이후 90년대 이후에 저희가 협력으로 찾을 수 있었던 소위 말해 상호 의존이라는 서로 적대시 될 수 있지만 그 안에서 협력을 할 수 있다라고 했던 기대감을 갖고 했던 거는 지경학적인 개념입니다. 즉 이 자유주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이 상대적인 경쟁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대립하고 있지만은 번영하기 위해서 우리가 못 가진 것을 저기와 교환할 수 있다라는 그 개념이 좀 더 넓게 퍼져서 결국에 소련도 해체되면서 러시아로 변하고 중국도 결국은 과거와 같은 그런 도그마를 가진 사회주의가 아닌 시장을 받아들이는 그리고 지금 소위 말해 사회주의 국가라고 얘기하는 북한은 제외지만 베트남이라든지 중국이 분명히 냉전 시대에 혹은 냉전 시대에 보였던 그 사회주의 국가들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걱정이 되는 것은 그 단어가 쓰이지 않는데 이제 국제 협력에 있어서 2023년도에 걱정이 되는 것은 바로 프리 앤 오픈, 열리고 개방적인 이 국제 협력이 지속될 것인가를 볼 때 결코 아까 말씀드린 국가주의적인 여파가 결국에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국제 협력으로 이끌게 될 것이고 그러면은 배타적이고 제한적인 국제 협력은 무엇인가라고 했을 때 블록화라는 경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정학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권위주의와 자유주의의 싸움이 될 거고요. 블록화의 문제에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 블록화를 이끄는 것이 이념적인 대립이 아니라 권위주의적인 대립이 아니라
미국이라는 자유주의를 반영했던 프리한 오픈을 이끌었던 미국 역시 이 공급망 안보라든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제한적이고 또는 닫혀있는 배타적인 협력을 이끌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라는 것이 좀 조심스러운 관측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줄이자면 이제 결론을 내리자면은 저희가 감염병이 끝나고 맞이하는 국제 질서혼 경제나 정치라는 것은 항상 번영을 기다렸거든요. 20세기에서 이 코로나에 비교되는 스페인 독감이 끝났을 때는 1차 대전을 끝내면서 짧은 기간이 대공황이 오기 전까지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20년대의 번영기를 이끌었고요. 세계사에 있어서는 14세기에 가장 큰 인류사에서 가장 컸던 팬데믹이라고 볼 수 있는 이 흑사병 24세기, 15세기에 끝나면서 인류사에서 가장 번영기라고 얘기하는 르네상스 시대가 왔었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번 코로나는 저희가 극복을 하면서 번영기보다는 조금 암울한 시기로 이끄는 것 같아서 저도 조금 걱정이 되는 바가 많습니다.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그 저자들 조금 길어졌습니다. 그 발표를 모두 마치고 이제는 오늘 참석하신 기자분들의 그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만 더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한미 간의 전략 억제 및 전투 수행단을 설치하는 게 필요하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이제 군 차원에서 설치되기보다는 국가 차원에서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단순히 군만 관여된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제반에 걸쳐 다 형성되는 거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의 NSC와 미국 NSC 간에 어떤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협의할 수 있는 수준까지 격상시키는 것도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 질의는 먼저 이 질의하시는 언론사별로 소속하고 성명을 밝혀주시고 그 다음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SBS 안정식 기자입니다. 여러 분야별로 내년 전망해 주신 거 잘 들었고요. 공부도 많이 됐습니다. 좀 단순 무식한 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종합적으로 지금 어쨌든 복합 경쟁이 확산될 것이고, 이제 자유민주주의 대 권위주의의 갈등, 그러니까 이제 신냉전으로 표현하기도 하잖아요. 요게 이제 내년에도 더 심화될 거라는 전망이신데, 네, 이제 제가 단순 무식한 질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일반인의 입장에서 중요한 건 결국 이 세력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 거냐, 이 부분일 것 같아요. 이제 이 부분은 사실 학자분들이 대답하기 대단히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그러니까 이제 뭐 미국이라는 제국이 쇠퇴하고 있다 이런 얘기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이 부상하면서 대치할 거다 이런 얘기도 많이 있었고, 하지만 미국이란 제국은 어쨌든 2차 대전을 승리로 이끌었고 80년대 말에 냉전을 승리로 이끌면서 세계 질서를 만들어 온 나라고, 지금 어떤 대중 압박이나 이런 것들도 그 세계 질서를 다시 한번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게 미국이 갖고 있는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시도잖아요. 자, 이런 어느 정도 한쪽으로는 이제 재단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데, 어쨌든 우리가 복합 경쟁이 심화된다고 한다라면 우리 같은 이제 사실은 우리는 룰을 만들어가기보다는 이제 룰 테이커일 수 있는데, 이 승자가 어느 쪽으로 갈 거냐. 그러니까 미국의 대중 압박, 이 정책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게 제일 궁금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그러니까 사실은 뭐 세계사의 미래를 누구도 예측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박사님들이 어쨌든 편하게 나는 이렇게 본다라는 좀 의견이 있으시면 뭐 누구도 어떤 분이시든 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똑같은 고민을 하는 건데 간략한 답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는 지금 복합 경쟁 시대 자체가 열려 있다가 세계화의 과정에서 열려 있다가 다시 지금 일부는 닫고 일부는 절연하는 시대예요. 이 시대에서 상대방하고 절연을 해본 경험, 닫아본 경험은 사실은 권위주의 체제든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든 양쪽 다 있었습니다. 근데 여는 과정이라는 것,
그리고 열었다 다시 닫는 과정이라는 거에 얼마만큼 사회적 합의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회가 얼마만큼 거기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느냐가 바뀔 거예요. 사실은 지금 복합경쟁 시대 초반에 기선을 잡거나 아니면은 누구를 침공하거나 하는 데서는 권위주의 국가들이 일사불란이라는 측면에서 강점을 발휘할 수가 있었지만 결국 연결돼 있던 세계를 다시 닫는 데 있어서는 저는 권위주의 체제보다는 쉽게 얘기하는 민주주의 국가들이 훨씬 더 그 회복 탄력성이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선거를 통해서 또 그 미국 같은 경우에도 트럼프도 등장을 했었고요. 그게 부분부분 반영이 되죠. 근데 중국은 그렇지 못했고 러시아도 그렇지 못했고 굉장히 강력한 체제처럼 진행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것이 계속적으로 누적되어 온 내부 불만이 해소될 수 있는 내부 불만이 탈출할 만한 엑시트는 지금까지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실적으로 내부적인 불만이 이 터져 나왔을 때 이걸 감당할 수 있는 그 체제의 회복력이라든가 아니면 내구력은 기본적으로는 권위주의 체제보다 저는 민주주의 체제가 우월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동북아 부분에서 권위주의 체제 3체제의 불안정성에 대해서 쓴 거기도 하고요.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워싱턴 포스트 김민주 기자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질문 드리고 싶어요. 중국과 러시아를 중심으로 권위주의 세력의 확장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와 또 함께 일어나는 것이 자유진영 내에서도 민주주의의 역진 현상이 곳곳에서 보이는데요. 한국 내에서도 지금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기도 했지만 어떤 자유주의,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 요인, 우려 요인이 앞으로 있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정세 전망에서 저희는 국내 정치적 변수는 다루질 않습니다. 물론 다른 국가에서 변수 얘기는 하고 있지만 특히 이게 지금 한국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따로 지금 전망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각 저자들이나 아마 지금 여기 참가하신 언론사 분들마다 보는 시각에서 다를 수가 있고요. 특히 아까 얘기 드린 자유주의의 역행이 실제로 한국 사회 내에서 발생하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도 보는 사람에 따라서 서로 다른 시각이 있을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건 우리 연구원에서 연구하는 거의 영역은 아니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마디 더 보충을 한다면은 서두현 박사께서 말씀하셨는데 자유민주주의의 장점은 자정 능력인 것 같아요. 스스로 커렉팅을 해가면서 실수를 인정을 하고 그걸 시정해 나가려는 노력. 그래서 예를 들어서 트럼프 시절에 미국의 민주주의가 붕괴했다. 그렇지만 바이든 들어서 다시 이것이 나오고 있고 1월 6일 의회 사건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시 교정돼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자유주의와 민주주의는 역시 자정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고 권위주의 체제는 굉장히 그것이 쉽지 않다라는 측면에서 볼 적에 자유민주주의가 굉장히 불안정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나름대로의 리질리언스가 있고 리커버리가 굉장히 가능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하게 되면 사실 이제 앞으로의 경쟁사대에서는 창의성, 사고의 자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꽃피울 수 있는 건 자유민주주의 체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유민주주의 쪽에서의 역진은 항상 반전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생각합니다.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그렇고요. 저는 일본 지지톤신의 하기하라입니다. 오늘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많이 공부가 됐습니다. 일단 먼저 일본 관련해서 내년의 전망으로서 가장 큰 현안인 징용 문제에 있어서 내년 언제쯤 해결할 수 있을까, 해결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에서 내년 5월에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의도 있고, 근데 아까 제미 연구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 봄에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런
근데 한편 그 한국 여론은 그 옛날보다는 그 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는 그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그 언제쯤을 그 목표로 그 지금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그 전혀 다른 그 문제인데, 그 일본 아니고 그 다른 문제인데, 그 저는 대만에 대해서는 그 전혀 전문성이 없지만, 그 앞으로 그 대만 전통 선거를 앞두고 그 중국이 대만에 세게 나가는지, 아니면 그 반중 정서를 그 완화시키려고 좀 부드럽게 나가는지, 아니면 근데 그런 그게 그 미중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좀 전혀 아마추어이지만 그런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 감사드립니다. 일단 그 시기 관련해서는 얘기가 계속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언제라고 딱 단언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이 조기 해결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의견이 일치가 됐고, 또 이에 따라서 양국 정부에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논의가 이루어진 이후에 어느 정도 양국 간의 국내적인 분위기도 중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분위기가 무르익으면 해결에까지 이제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다만 이걸 언제까지 계속 끌고 갈 수는 없기 때문에 속도는 충분히 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라든지,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일본 기업의 참여, 그리고 사죄, 이 부분은 사실 양국 간에 합의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본 측에서도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서 국내에서의 어떤 그 한국 내에서의 이제 반응, 그리고 이에 대한 어떤 그 또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도 여론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여론, 이런 부분들까지 같이 고려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해야 되는 거는 맞는데 시기가 중요한 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반드시, 뭐 예를 들면 내년 1월까지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시기가 중요하진 않지만 속도를 낼 거라는 이제 기대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문제 이동규 박사님. 네, 대만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공세적으로 나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은 2024년에 총통 선거가 있고요. 지난 11월에 했었던 대만 지방선거에서 국민당이 승리를 했고 민진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민진당 경우에는 자기들이 내세울 수 있는 것이 결국 대만의 정책성 문제나 어떤 이 중국과의 어떤 거리두기이기 때문에 좀 더 이런 문제를 강화할 그런 거를 많이 선전할 것이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방선거 결과가 결국 자기들의 공세 정책의 결과라고 인식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이 총통 선거 직전에 대만에 대해서 좀 더 공세적인 그런 정책을 펼 것으로 보이고요. 자세한 내용은 저희 정세 전망 그 53쪽에 나와 있습니다. 그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아까 그 자유주의하고 이거에 관해서 조금 한마디만 덧붙여도 괜찮을까요? 시간이 있으면. 그 미중 경쟁이 언제 끝날 것인가, 그 자유주의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 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생각이 있어가지고요. 미중 경쟁이 그 프랑스하고 아르헨티나가 시간이 끝나면은 경기가 끝나는 그런 식의 경쟁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편이 궁극적으로 승리하게 될 것인가 라는 문제도 쉽게 말씀을 드릴 수 없는 문제고, 권위주의와 자유주의 사이의 싸움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인데, 결국 그 생각은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왜 이 권위주의의 반격이 나타났는가, 왜 중국의 반격이 나타났는가라는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 냉전이 끝난 이후에 체제라는 것이, 사상이라는 것이 문제 해결에 답을 주지 못했다라는 거죠. 많은 위기들에 대해서 적절한 답을 주지 못했고, 그런 답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라고 그 틈바구니를 비집고 나온 게 비자유주의, 권위주의적인 대안이고 중국이라는 대안이 아니었나. 중국이 됐든 러시아가 됐든 미국이 됐든 뭐
중형국이 됐든 누구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 사람들이 닥쳐 있는 위기를 해결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승부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유주의가 이기면 좋겠지만 자유주의가 빨리 움직이지 못하면은 권위주의는 단기적인 답을 내는데 능하니까는 그런 단기적인 답을 가지고 선제 공격을 한다면은 자유주의도 깊은 그 위기에 빠질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예. 드려도 될까요? 예, 죄송합니다. 저희 끝내야 될 시간 같은데 아까 드린 질문에 이제 앞에서 원장님이랑 대답하시니까 사도현 박사님 대답하시니까 다른 분들이 말씀을 많이 안 하실 것 같은데 아까 드린 세력 경쟁의 승자가 누가 될 거냐는 질문에 대해서 제가 지정 답변을 좀 요구를 드리면 미국하고 중국하신 지금 보니까 화면에 제임스 김 박사님 남아 계신데 의견 잠깐 듣고 싶고 여기 중국 쪽에 이동일 박사님 말씀 잠깐 듣고 싶고요. 하나만 좀 더 질문을 드리면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 나서 이제 어제는 미국 위주로 더 갔잖아요. 물론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중요시한다는 메시지는 발신하고 있지만 예전 문재인 정부에 비해서 미국 위주로 좀 외교 정책의 중심이 옮겨갔는데 근데 이제 저는 사실 그러면 중국이 상당히 뭐 사드 때 보복은 아니더라도 뭔가 상당한 대한 뭐 경제적인 압박이나 이런 게 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좀 했었는데 의외로 오히려 더 좀 조심스럽게 대하는 듯한 이런 현상도 나타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결국은 한미일 공조가 강화되다 보니까 저번에 3국 정상성명에도 나왔지만은 1국에 대한 어떤 경제적인 압박을 공동 대응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이를테면 한미일 공조가 강화될수록 중국의 대한 제재 또는 대한 경제 압박은 어렵다. 이런 명제를 제시를 한다라면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하시는지 좀 의견 듣고 싶습니다. 네, 우선은 지금 제가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 우선은 이제 미중 간의 세력 경쟁의 승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는 우선은 지금 이제 미국의 대중 압박 그리고 견제가 어떤 중국의 부상을 막는 데에는 어느 정도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중국이 그동안 그런 결과로 인해 가지고 뭐 경제적인 부분도 있지만 이제는 이 사회가 좀 많이 불안정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 국제사회에서도 물론 코로나의 영향도 있겠지만 좀 이 다른 국가들과의 어떤 관계가 많이 좀 이제 고립되는 좀 그런 모습도 보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그런 측면에서 좀 중국 내부적으로 좀 그런 불안정성이 좀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중국이 뭐 겉으로야 미국과의 장기전을 대비하면서 이게 여러 가지로 이제 반격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좀 그런 그 여력이나 아니면 그런 이 능력이 조금은 많이 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가 좀 그런 생각을 들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그건 좀 계속 주시해야 될 것 같고요.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 중국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러니까 우선은 이제 한미일 공조에 대해서는 중국이 그거를 이제 확실히 이제 원치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중시하고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든 좋게 나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저는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만약 한미일 공조가 계속되고 만약 중국이 한국과의 관계를 통해서 그거를 이제 좀 저지하거나 막으려고 했는데 그러지 못한다 할 때는 다시 한국에 대해서 물론 이제 경제적인 혹은 외교적인 그런 압박을 더 가할 수 있다. 그런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경제적으로 중국이 그런 압박을 가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의문도 제기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네. 아까 전에 양 기자님께서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셨는데요. 제가 보기로는 역사적인 좀 시각이 필요한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뭐 1차, 2차 전쟁 말씀해 주시고 냉전 말씀하셨는데 냉전 같은 경우에 좀 보시면 2차 대전 이후부터 1992년 사이에 냉전이 소련의 붕괴로
끝날 것이라는 걸 아무도 예측 못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경쟁을 하는 상황에서는 어떨 때 보면은 상황이 좋게 보일 수도 있고, 미국 70년도 때 보시면 또는 60년도 때 보시면 상황이 나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이 방향성이, 그러니까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이냐, 물론 그것도 고민을 해야 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극복해 나갈 것이냐, 이 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게 더 중요한 것 같고요. 둘째는 지금 한국의 정체성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한국이라는 국가는 무엇을 선호하는 국가냐, 한국이 챔피언하고 있는 아이디어와 한국이 챔피언하고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관계, 다른 국가들과의 관계는 어떠한 관계인지, 이게 정체성에 대해서 좀 더 내부적으로 좀 토론이 있어야 할 것 같고, 여기에 대한 입장이 명백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전에 김민주 기자님께서 이제 민주주의하고 관련돼 있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것도 역사적인 시각에서 좀 들여다보면 좀 재밌는 여러 가지 또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미국 같은 경우는 뭐 1865년에 남북전쟁이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인종차별하고 관련돼 있는 문제가 60년대 때까지 해결되지 않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2차 대전 끝난 다음에 민주주의를 선호하고 있다는 미국이라는 국가도 1992년, 20년도까지는 뭐 여성들도 뭐 투표를 하지 못했었고요. 헌법적으로. 근데 2차 대전이 끝난 이후에 이제 냉전이 시작되니까 맥카시라는 상원 의원이 들어서면서 공산당 때려잡기를 해요. 내부적으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역사적으로. 그래요. 제 생각에는 이 문제를 좀 뭐라고 그래야 될까, 제도 중심적인 시각에서 평가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민주주의란 과연 무엇인가 했을 때 제도적으로 선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헌법과 법치주의 중심적인 그런 제도 자체가, 체제가 지금 국가 질서를 운영한다. 이 두 가지가 제가 보기로는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민주주의의 후퇴 또는 민주주의가 선전할 수도 있지만, 제도 중심적인 시각에서 봤을 때는 크게 변한 게 없다. 트럼프가 당선된 이후에도 미국의 제도 자체, 민주주의 제도 자체는 아직은 완강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한미일 공조에 관한 건데, 이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이 질문이 중요한 것 같아요. 중국의 김 박사, 네. 거기까지만 하죠. 네네, 알겠습니다. 네. 시간이 너무 지나서. 예, 자, 이것으로 그 언론 설명회는 종료를 하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질문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저자들 개별로 지금 연락처를 지금 홍보실에서 제공을 할 테니까요. 그러면 이것으로 그 기자 설명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